아, 저희가 마을 방송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생방송의 묘미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사회적 경제 주간을 기념해서 양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준비한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 제대로 알자. 예, 강연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양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조인숙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연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생방송 사고 일어난 거 보셨죠? 네. 그리고 혹시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수님께 질문이 있다거나 사회적 경제, 골목상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질문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분을 뽑아서 저희가 양천구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만든 법안협동조합이 만든 이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양천구에서 결혼해가지고 터잡고 산지 벌써 20년째입니다. 올해로. 네. 올해 결국엔 결혼 20주년 기념이기도 하죠. 네. 어쩌다 보니 우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었죠. 바로 양천구라는 지역에서요. 네. 지역, 즉 로컬은 우리 삶의 기반이자 터전입니다. 그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가 떠먹여 주지는 않죠. 예,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그리고 상생과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왁자지껄 살아있는 동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로컬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아주 저명하신 두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 해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로컬에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김종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를 드리자면 김종걸 교수님께서는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요즘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되고 있는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사람을 중심에 두려는 사회적 경제의 실천 과정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 그 생각을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나가시려고 한다고.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당연히 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고 또 이웃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당연히 지역의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자선이 아니라 경제예요. 경제라는 얘기는 계속 자립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본다면 사회 문제를 풀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경제 행위를 통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조합원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것이겠죠. 구매협동조합은 구매의 문제, 우리 노동자협동조합, 즉 직원협동조합은 우리의 일자리의 문제, 의료협동조합은 우리의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 고유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비즈니스적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경제조직인 것이죠. 경제조직은 당연히 어디서 돈을 얻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윤을 창출해 나가야 되고 스스로가 굴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경제란 지역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4시 10분이니까 대강 한 4시 인트로덕션이 좀 길어져서 한 4시 한 50분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질의응답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겠죠.
질의응답 없으면 제가 계속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사회적 경제란 뭐냐? 사회적 경제가 주변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사회적 경제를 해설하고 있는 그 어떤 문장도 제가 그대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호혜성이라는 단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제가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애하고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애랑 쓰고 있는 단어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념이 잘 안 잡혔어요. 물론 알겠습니다. 억지로 설명하면 알 수가 있겠어요. 가령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외국 가서 써보면, 미국 가서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쓰면 거의 이 사람이 소셜로지하고 이코노믹스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컨대 저희 대학원에 외국에서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내요. 우리과 글로벌 소셜 디파트먼트 오브 글로벌 소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만, 소셜 이코노미를 애들들이 지원을 해요. 석박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소셜 이코노미로 지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학과는 가면 경제학과 사회학을 같이 배우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가서 소셜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면 거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영국 가도 사람들은 소셜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쓰면 이 사람이 소셜 엔터프라이즈, 즉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가서 사회적 소셜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거의 조금 좀 이해가 됩니다. 라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이해가 됩니다만, 특히 독일 같은 데서 소셜 이코노미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일한 무엇인가의 개념을 가진 단어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아마 대강 라틴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일 것이고, 그 사회적 경제란 지극히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본보다 인간 및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한다. 돈 번 거는 이윤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쓴다. 연대를 촉진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즉 독립성을 유지한다. 민간의 활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규정들도 다 봐도 대강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보다 인간 및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한다. 이야기도 잘 안 와닿아요. 저는 제 경제학 학부 석사 박사 경제학을 했고, 학교에서 97년도부터 한양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니까 거의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 단어가 잘 안 와닿습니다. 추상적인 언어가. 그래서 또 하나 보냐 했더니 유럽 최대 사회적 기업 연구 조직 EMES라고 하는 곳의 규정을 보니까 이러한 식의 얘기예요. 이거 돈을 벌어야 된다,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경제하니까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리스크가 없는 경제 행위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임금 노동을 줘야 된다, 뭐 쭉 얘기합니다. 시민 주도성이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거를 제 단어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흔히들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 얘기했었을 때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협동조합일 거예요. 협동조합은 아주 규정이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95년 맨체스터 대회에서 ICA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협동조합의 가치, 목적, 운영 방침, 그다음에 7가지의 운영의 기본 원칙, 기타 등등이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걸 한번 써보면, 간단히 얘기한다면 제일 원칙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돈을 내서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이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이 사람과 함께 협력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종의 성찰이 필요해요. 자기 성찰이.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남들과도 협력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제 언어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돼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고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남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고 공동의 비전을 가진 조직들과 협력하는 것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 이거 사회적 경제 개념이라고 봅니다.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그 모인 조직들을 민주적으로 운영시키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실력을 쌓아나가서 비슷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외부의 조직들과 협력해 나가고 지역사회 속에서 내 역할들을 분명히 찾아 나가는 것, 이거 바로 사회적 경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사회적 경제 법이나 문헌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또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사회적 경제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설립의 목적이 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혹은 조합원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설립 목적 자체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든가 아니면 사회가 갖고 있는 각종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기업 운동은 얘기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굳이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운영의 원칙이 민주적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협동조합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경제조직이에요. 경제조직이란 뭐죠? 사람이 모여서 경제조직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주식회사는 지가 투자한 만큼 자기의 권한을 갖는 것이죠.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것들도 돈을 모으는 방식이시죠. 그런데 협동조합이 참 신기한 조직이에요. 협동조합은 돈을 모으는 방식 중에서 결합자본의 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게 바로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까 민주성이라는 단어예요. 그 돈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경제조직,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왜? 그 안에는 이타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기적인 사람들 천지에 나오고 아까 어저께 좀 제자들하고 간단히는 아닙니다만 좀 한잔을 했는데 하기 전에 가와카미 하지메라는 사람의 소위 가난 이야기라고 하는 책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써요. 재밌는 표현이다 하고 웃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경제조직에서 민주성을 굉장히 강조해 나가는 형태는 날계란을 얇은 보자기로 싸는 거나 마찬가지다. 깨지기 쉽다라는. 협동조합이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데 협동조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같이 협동조합 자체가 모든 성공을 담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들 속에서 그것을 성공해 나가는, 즉 사람을 믿고 사람과 함께 경제조직을 운영시켜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도와 좌절과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신념, 그 다음에 신뢰, 이런 것들이 쌓여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겠죠.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했더니 바로 경제조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조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 무진장 어려우나 그 무진장 어려운 과정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었던 꿈이고 그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전자인 것이죠. 저는 경제학을 하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건 소위 말하면 소유권이라는 건 일종의 천동설이에요. 따라서 소유권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지배권을 갖는다는 걸 일치해야 된다는 건 일종의 경제학에서의 천동설로 가져왔던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로 갖고 왔었으나 과연 투자한 것과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것들의 괴리를 있으면 민주적으로 운영시킨다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확신을 합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감히 이렇게 나와서 생방송에도 출연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잘 발전한 곳에서는 지역이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사회적 경제가 잘 된 곳, 협동조합이 잘 된 곳은 기본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가난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유럽 의회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요즘 점점 더 중요해진다. 특히 2008년, 9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사회적 경제 조직만이 굉장히 강고하게 살아남았고 성과가 좋았더라. 야,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유럽조차에서도 소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아까 독일에선 통용이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통용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의회 전체에서 소셜 이코노미와 관련된 일종의 발표문을 하고 그다음에 분과를 만들고 연구소도 세우고, 그 연구소는 나중에 얘기한 트렌티노라는 곳에 있습니다만 연구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유럽 의회에 2009년 12월 19일 날 사회적 경제에 대한 19개 항목, 48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사회적 경제 좋은 것이니 해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게 됐어요. 결국 사회적 경제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의 언어였던 것이 점점 더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그 과정이고, 그 과정의 가장 핵심되는 가치 체계는 뭐냐 했더니 바로 경제 조직이라는 건 분명한데 경제 조직의 설립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혹은 조합원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며, 그것의 운영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운영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유전자를 가진 조직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이 사례는 하여튼 저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0년, 11년. 제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을 맺기 시작한 건 대개 2009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009년도에 일종의 금융위기 상황들 속에서 경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돼서 깊숙하게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을 했고, 가령 2011년 6구 대책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종합 육성 대책 초안들을 만들게 됐었고, 다시 2011년 초부터 여름부터 시작됐던 협동조합 기본법 작업팀에서 협동조합 119조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국에서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면서 이해가 되는데 내가 정말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의사 한 사람이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한 사람만 죽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은 흉기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뭘 하면 수만 명 금방 죽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항상 너무 나대면 안 돼요. 말은 나대더라도 행동은 나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좀 너무 나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옳을 것인가 해서 2012년에 배낭을 하나 메고 안신년을 6개월을 급거 받아서 배낭을 하나 메고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전 세계 현장을 가봤어요. 일본을 한 바퀴 돌고 홍콩 가서 싱가포르 가서 소위 사회적 기업가라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발표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태국 가고 베트남 가고 미얀마 가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탈리아 가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스페인 가서 몬드라곤 기타 등등도 가보고,
스코틀랜드까지 가가지고 하일랜드의 가장 위에 있는 곳에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보고,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의 고급 관료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또 라이프하이젠 기타 등등도 살펴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버클리, 스탠포드 대학 이런 데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가도 살펴보고 한 바퀴 돌다 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헛짓은 아니겠구나. 세상에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라 이름으로 말만 사회적 기업가인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뭔가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고, 그 시도들은 대부분 성공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 즉 사회적 경제는 레알이다. 이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레알들은 무진장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는 동자동의 쪽방촌입니다. 이 쪽방촌의 세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회적 경제는 외부의 지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한 평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방 속에 살면서 되게 기초보조의 생활들을 하고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강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저희들은 한 70만 원 정도의 생활비, 집값까지 포함시켜서입니다. 풀리 받으면 한 75만 원 받나요? 요즘은 좀 더 받나요? 따라서 집값 보조가 한 21만 원, 2만 원 될 것이고, 의료비로 한 5만 원 지출할 것이고, 자기 손에 잡히는 돈은 한 45만 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5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들은 2011년 스스로 금융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금융협동조합에 의해서 자신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신용불량자이고 어디에서 돈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아니면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조도 내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 머리도 가서 이쁘게 좀 깎고 싶고, 돈이 10만 원, 5만 원도 필요할 때가 있으나 신불자가 돈을 구할 데가 없죠. 이들은 2%의 이자로 서로 빌려주는 그러한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총 출자액이 2억 원 가까운 돈이, 월 평균 165명이 출자하고 100만 원 이상 출자한 사람이 82명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건, 이거는 불과 45만 원의 생활비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출 사유는 실직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대출 상환율이 무진장 높다라는 거예요. 90% 가까이 돼요.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들 돈을 모아서 뭔가 협동조합을 만들면 금방 먹고 튀는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바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확보하고 사람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것을 떠나는 순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따라서 이 금융협동조합이 점점 더 자신들에겐 굉장히 귀중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얘들은 정기총회도 하고, 여러분들 협동조합 여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정기총회 때 몇 명이 나옵니까? 하지만 이들은 정기총회 때 회원 415명 중에 175명이 참석, 레알로 참석하는 겁니다. 140명이 출석하고 있고,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있고, 추석날 행사도 있고, 부탄가스 공동구매도 합니다. 조차 얘기합니다만 3,000개의 서울역 주변에 3,000개의 쪽방이 있습니다. 공식 쪽방이. 그 쪽방에 창문도 없는 그곳에서 되게 아픈 사람들이 하루에 시체가 몇 구가 나오겠어요. 그 시체를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구청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그들은 옆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누군지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돌아갔을 땐 친지들한테 연락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죠. 그 어려운 사람이 각종 연대 사업에도 재정부 선생님 20기 추모 미사 등의 지원금도 냅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각종에 해 나갑니다. 저는 우리들은 항상, 저도 그랬습니다만, 가난한 사람과 같이 간다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역시 돈 있는 친구하고 사귀었을 때가 가장 기분 좋고,
깨끗하고 품위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리궁상 가난한 사람, 나랑 너무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마치 그들을 개토로 만들어요. 쪽방촌을 하나 놓고 바깥에서 선물 한 번 갖다 주고 사진 한 번 찍으면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물건만 전달받고 사진 찍히고 그 거지가 되는 과정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 얘기는 물론 그들한테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따뜻한 온정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동수 강사가 얘기했던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 말이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가난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저기서 쏟아붓는 물량 공세를 통해서 닦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가난한 주민들이 함께 협동하여 스스로 돕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에 기반 위에 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그냥 내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란 나의 문제,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직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민주적인 운영 절차에 따라서 운영한다.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느 선각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하고 모든 조직들을 지가 다 운영시켜 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받아먹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거지를 만들려고 사회적 경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 경제의 최대 장점은 스스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 참여하는 과정이 인간의 힘을 크게 하고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말을 동자동에서 아까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들은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아픈 사람을 돌보고 아침에 그 한번 가보세요. 청소 상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아침마다 그 뒷골목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가난에 찌든 그 뒷골목이 아침에 청소 상태가 잘 되어 있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쪽에서 스스로의 자부심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임 때문에 그들은 건강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자부심도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사회적 경제한테는 귀중한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가서 찍었던 사진이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아이쿡 같은 경우도 저도 자랑스러운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쿡도 지금은 거의 30만 명의 조합원이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구성시키고 있는 거대한 조직으로 커나갔죠. 그리고 지금은 아이픽 생협그룹의 지역생교약 99개, 자연드림 매장이 239개, 생협센터, 물류센터, 배송센터가 있고 여기에 협력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고 또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가 있고 그들이 괴산과 구례 자연드림 파크라고 하는 소위 클러스터 안에서 같이 생산해 나가고 있고 또 이들이 같이 해가지고 각종 아이컵 인증센터, 한국사회적경제 씨앗재단 운는 하는 식의 사회봉사 아니면 소위 대외적인 어떤 역할들도 해나가는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해나가고 있죠. 저는 아이컵이 자랑스러운 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조합비를 그 정도 내고 있는 조합비가 아니라 출자금을 어쨌든 간에 책임 출자금 1인당 5만 원의 책임 출자금 아니에요. 근데 1인당 5만 원의 출자금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협동조합이란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자원을 공유하고 즉 같이 돈을 내서 같이 민주적으로 운영시켜나가는 게 협동조합인데 돈을 안 내고 와서 민주적이라는 것에서 말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협동조합 하는 사람 중에 조합비 10,000원 출자금 10,000원, 20,000원 협동조합 만들겠다고 급조하는 거 보면 좀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도 10,000원 안 받아요. 요 앞에 냉면 한 그릇을 먹어도 10,000원인데 어떻게 자기가 같은 문제를 풀겠다라고 조합비를 10,000원 내놓고 여기서 협동조합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협동조합 명찰을 하나 받은 거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급은 5만 원의 협동조합의 출자금인데 책임 출자원 야, 난 좀 돈 좀 더 내겠다. 100만 원 이상씩 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사람들이 돈 낸 게 얼마인가 했더니 대개 한 2만 원 5천 명 정도가
평균 한 280에서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즉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아이쿱에 출자금으로 내고 있는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세계적인 굉장히 저에게 자랑할 만한 사례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런 식의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원주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학순 주교님이나 장희순 선생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처음의 씨앗들이 점점점 더 아주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꾸준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죠. 지금은 이런 조직들이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희순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진도 좀 넣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최정한 전 이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생겨난 건 아니다. 이게 원주가 지금 40몇 개 단체가 저렇게까지 협력할 수 있는 건 끊임없는 지역 문제와 지역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발전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행동들의 결과물이다. 행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같이 이 조직화도 되고 상대방에 대한 실력도 파악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의 박준영 부이사장이 됐네. 이사장이 딴 사람이 되고 어쨌든 간에 박준영 실무 최고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부터는 여태까지는 선배들의 덕 때문에 굉장히 조그맣게 여러 가지 해와서 어렵게 해왔으나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서비스의 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원주에 협동조합이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너무나 약한 거 아니냐. 따라서 원주 시민들이 저희가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죠. 저는 이런 데는 뭐 외국에도 무진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트렌티노 아까 OECD의 OECD 린센터가 OECD의 사회적 경제 연구센터가 여기 있군요. 유럽 연합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트렌토티노 지역도 아주 굉장히 잘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굉장히 이탈리아 북부예요. 여기 이탈리아 북부인데 이게 알프스 산맥이 있어서 알프스 산맥이 이게 빙하 지역이 빙하가 아주 깎아지듯이 내려와서 산이 아주 굉장히 스티프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체 그 산에서 물건 좀 사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제가 운전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운전 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듭니다. 그 굉장히 급한 곳에 꼬불창된 도로들 있는데 그 많은 마을들에 누가 물품을 배달하고 누가 금융 서비스를 주고 있죠. 협동조합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과 연대라고 하는 힘으로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193개 마을에서 소비자 협동조합 매장 외에 다른 매장은 전무하고 일반 업자라면요 여기 비즈니스로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 협동조합은 들어가 있는 거고 마을의 60%의 다른 은행 지점이 전혀 없고 오직 신협만 들어가 있다. 신협이 강하다가 아니라 신협조차도 안 들어가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 산 속에. 하여튼 이런 식의 다른 나라도 알고 봤더니 서로 협동조합 협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하는 마을이 있더라. 가서 보니까 배낭 메고 다녔던 그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트렌티노 지역이라는 건 이만해가지고 그거죠.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고 강원도보다 안 작겠네. 하여튼 굉장히 크고 아까 좀 도시 여기 로마의 성벽이 좀 옛날에 있고 뭐 이랬습니다만 여기 가면 여기 굉장히 급한 마을이. 제가 지금 여기서 찍은 제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디서 내가 가져온 겁니다만 제 사진인데 워낙 해상도가 낮아서
왔었으나 여기서 사진 보면 굉장히 급해 보이지 않아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사정도 나쁩니다만 필리핀의 마닐라의 빈민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여기 자원봉사 선생님이 끼고 하는 것들도 그 어려운 빈민 지역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이키부쿠로의 소위 그쪽에서도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하고 있는 스파게티 집이에요. 발달 장애인과 이 정상인 세 분이 같이 스파게티 집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이들 소위 뭔가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저는 사회적 경제라는 걸 알기 전까지 대학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대학원에서도 배워본 적도 없어요. 뭐 좌파이론은 약간 공부한 적이 있어서 마르크스도 알고 레닌도 알 것 같아요. 다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혁명에 대한 이야기지 일상생활 속에서 협동조합 뭐 쪼잔하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우리 거대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는 그동안 경제를 하늘에서만 봤어요. 그래서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고 야 여기다 이걸 넣으면 저기다가 공장 짓고 여기다가 산 넣고 여기다 터미널 넣으면 이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사고했던 겁니다. 즉 내가 디자인하는 대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나오는 개미들로 잘못 봤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항상 사람을 안 보게 되죠. 대개 수치를 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면서 느꼈던 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필리핀의 까부야오라는 그 빈민굴에서 있었던 그 젊은 그 협동조합 하는 그 아저씨. 또 빈민인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눈도 맑고 말도 자신감 있고 여기 저 이케부쿠로의 이 분들도 다 그렇고 제가 가봤던 수없이 많은 곳에선 바로 어쨌든 간에 사회적 경제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적인 운영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며 그 시도들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무진장 많이 봐오고 있었다. 저는 어쩌면 사회적 경제란 어려운 게 아니라 back to the basic. 사람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 복잡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배려도 해야 되고 좀 참기도 해야 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기 와이프랑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 딴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딴 사람하고 딴 게 아니라 경제 행위를 같이 하겠다니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과 함께 정말 약속을 지켜야 되고 여기에다 뭐 사회적 자본이 어떻고 복잡한 얘기 하고 있으나 사람이 사람과 함께 가져가려면 필요한 건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이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 오랫동안 형성되면 뭐죠? 그걸 우리들은 신뢰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내가 상대방한테 이러한 식으로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해주는 나의 놈, 즉 나의 규율이 NORM이에요. 나의 규율, 나의 가치관이 상대방과 함께 계속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가치관 체계에 따라서 행동해 나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졌을 때 우리들은 그걸 사회적 신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 함께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잘 성공해왔다는 이야기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아닐까. 그건 마치 사회적 경제는 무슨 요술방망이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비술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엄청나게 디자인 띵킹도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복잡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나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문제를 사람과 함께 같이 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회적 경제를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가치관 체계는 다 사회적 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손해보는 것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얘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꼭 언제 맞느냐는 정답이 없겠죠. 그때그때 다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과정이 사회적 경제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가 이런 얘기 뻔하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죠. 이건 제가 쓴 단어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이건 참 잘 썼다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삼저의 압박과 산불의 함정에 빠져 있다. 저성장, 저일자리, 저출산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기회 불평등, 지역 발전의 불평등. 따라서 인구 절벽으로 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는 소멸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지역으로 2048년까지의 지주지자체의 인구 추계예요.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로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지역은 소멸하고 있고 이 소멸된 곳에서 보니까 다 인구 5만 명 아니면 2만 명 이하 지자체 4, 5천 명도 있어요. 2만 명. 2만 명 미만이 있어요. 2만 명. 2만 명 미만이면 대체 여기다 왜 기초의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래요? 군청이 유지됩니까? 저게 2만 명, 1만 명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느 지역은 갑자기 줄어들고 있고 어느 지역은 늘어나는 지역은 고령화가 아니에요. 여긴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 일대에 가면 학교가 부족하잖아요. 초등학교가 부족한 상황이고 어떤 데 가면 초등학교 사람이 없는 거고 급속하게 인구가 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변동되는 것은 한 지역은 소멸되고 있고 한 지역은 점점 젊어지고 있고 새로운 문제가 발굴되고 있고 이 속에서 단순하게 소자와 고령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지방 행정의 개편 시스템 이것까지 포함시킨 굉장히 거대한 앞으로의 개혁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 추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혁명에 이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공동체의 위기다. 임금 격차도 크고 생활 만족도 나쁘고 고령화는 무진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초미세먼지도 높더라. 이거에 대해서 저희 정부 관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 하는 게 이제 제 얘기였던. 자, 이제 어떻게 할 거 해야 됩니다. 한 3, 4분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와 같은 그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 저는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당연히 발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에 대해서 느낌을 갖고 있고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풀어야지 약간은 도움을 줘야지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만 반응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에요. 인간이 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라 그러면 그게 지옥이죠. 그게 딴 거예요. 인간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다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딴 얘기를 하면 소시오패스예요. 지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은 지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예요. 노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자기 실현의 기쁨, 동료와 연대하는 동행의 즐거움 등 뜨거운 감정을 지닌 존재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보다 현실적인 조직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마치 사회적 경제는 어려운 조직이야. 사회적 경제는 좀 이상한 조직이야. 너무나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그런 조직인 것이죠. 일반 경제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인간의 본성의 반영입니다. 인간은 이기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대한 동감 능력도 갖고 있죠. 이기심과 이타심 어느 한쪽만 갖고 있지 않아요. 이타심만 갖고 있으면 그야말로 정신머리 없는, 그건 좀 과격한 얘기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묵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자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했을 때 맹자가 뭐라 그래요? 맹자가 얘기한 건 저건 애비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노? 먼저 주변부터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해서 효, 예 이런 것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부터 사랑하고 주변 문제를 풀어가자고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인간에 있어서 그런 일종의 도덕 감정은 존재하고 있고 이기심과 도덕 감정의 양쪽이 다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만 자꾸 밀어서 사고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마치 좌와 우의 날개가 함께 날아야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가듯 이기심과 도덕 감정의 두 힘이 어우러져야 인류 사회는 풍요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경제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 감정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왜? 경제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경제라는 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엔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아까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죠. 우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어베터 생각할 때마다 참 좋아요. 240명, 5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발달장애인 회사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아요? BTS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발달장애인 고용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이코 생협도 잘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잘 성공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잘 성공시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하나 쓸 때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사회적 경제가 경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 경제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갖다 줄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게 뭐죠?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건 경제적인 궁핍함도 나의 부자유하게 맞지만 도덕적인 황폐함도 나의 부자유를 가져옵니다. 사회적인 외로움도 나의 부자유를 가져오는 것이죠.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내가 잘 산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도 정당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와의 따뜻한 연결망 속에서 인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 경제라는 건 단순히 일자리만 만들지 않아요.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서 경제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인 훈련 장소로서 기능하고 사회적 연대감이 높아지고 구성원들에게 삶의 보람과 자부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발전의 목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경제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책의 제목을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라고 붙인 이유는 사회적 경제발로 개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삶의 질문을 높여 결국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경제발전의 목적은 사람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는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거기다가 진보적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즉 사람을 하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가난 대책은 불가능해요. 그냥 가서 돈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그 의욕, 삶에 대한 의욕을 끌어올리는 게 정책의 목표이지. 그래도 돈 갖다 주는 게 정책의 목표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란 진보적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했더니 역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말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가지의 다른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죠. 하나는 사회 유효한 자원입니다. 사회에서 각종 다양한 형태의 기부 아니면 자원봉사가 연결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입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회의 각종 다양한 자원들을 결합시킬 수 있고 정부로부터의 저희 공적 자원도 결합시킬 수 있으나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했더니 스스로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인 것이죠. 따라서 스스로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운동으로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저희 아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원칙이라고 얘기했던 민주적인 절차를 원용한다면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넘쳐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건 흔히들 사회적 경제 맞는 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 아무리 발전시켜도 우리 사회 문제 해결 다 못해요. 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아무리 잡아봐야 국내 총생산의 10% 미만일 거예요. 그것도 20, 30년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하는 결과죠. 한국 사회 현실에서 본다면 우리에겐 비정규직, 부동산, 교육, 의료 문제 등 시급한 사항이 많아요. 협동조합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법과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되고 이것은 대개 정치의 무기입니다. 비록 한국에서 정치가 블랙홀을 갖고 중요한 갈등의 원천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정치가 지닌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죠.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을 하거나 이런 사회적 경제를 한 사람이 가서 정치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대로 이러한 법과 제도가 바꿔나갈 수 있는 저희 시민적 기초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치 참여인데 정치 참여라는 게 가서 정치인 하라는 얘기는 그래 아니에요. 만약에 정치 참여를 해도 좋습니다. 정치인이 돼도 좋으나 최소한 그 권력의 기반으로서 의 권위, 도덕적 능력과 실무적 능력을 준비하는 긴 학습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의 최대 교육기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관용, 토론에 의한 합의, 미래에 대한 확신,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민주주의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잘 훈련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이다. 즉 사회적 경제에는 민주주의 학교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제가 좋아하고 밀고 싶고 또 사회적 경제가 잘 발전돼서 대한민국이 사람이 조금 더 대접받고 돈에 의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에서 이렇게 생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출처 친절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PPT에 어디든지 주셔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초반에 중반까지 계속 버퍼링이 걸리고 되게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계속 녹화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요, 저희가 좀 몇몇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님들하고 또 현장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생활상권 사업의 위원장님들 몇 분을 좀 현장 패널로 좀 모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 강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좀 해주시죠. 없나요? 아, 예, 우리 목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조진호 사무국장님 한번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이거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네. 묵삼동 현장지원센터의 조진호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이 도시재생에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지원센터의 관리자로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 그리고 정확한 정의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적인 이 운영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마음 깊이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항상 이 의문이 생기는 거는 과연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자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면은 지원금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인식을 좀 깨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까요? 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사회적 기업가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민주적 운영 원칙을 꼭 안 지켜도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협동조합은 완벽히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소위 사회적 기업도 민주적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요즘 뭐 스테이크홀더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동호분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자립이 가능할까 이야기고, 이것은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길 때의 문제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을 우리들은 그동안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규정시켜 왔냐면, 기본적으로 뭐 이 긴 역사에 대한 설명은 좀 자체하더라도 왜 사회적 기업 정책이 생겼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정책이란 취약계층이란 사람들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즉,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처럼 사회보험이 잘 돼 있거나 기초보조의 형태가 잘 돼 있다면 취약계층이 생겨나지 않겠으나, 현실은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의 혹독한 경쟁 속에서 떨쳐나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맨 밑바닥에서 유지시켜주는 게 누구죠?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위 자활 시스템이에요. 근데 자활 시스템으로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자활에서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죠? 그 다음서부터 지원 시스템이 마련해져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사회적 기업이, 같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나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이 달라요. 유럽은 일반 명사로서의 사회적 기업이고, 우리는 법정 용어로서의 사회적 기업이죠. 법에서 7가지 기준이 되어 있고, 7가지 기준에 따라서 얻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기업체보다는 당연히 정부에서 법까지 만들고 지원해 주겠다 할 때는 그 정도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고, 사회적 역할이니까 취약계층을 굉장히 많이 고용하고 있거나 취약계층한테 굉장히 싼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만 바로 사회적 기업의 유지가 가능하니, 당연히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로직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 정부 지원이 예비 사회적 기업과 본 사회적 기업 다 합쳐서 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걸 연장시켜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해 줘야 되죠. 저는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의 책임은 지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지원의 책임이 뭘까요? 책임은 2가지. 하나는 재산을 사회에다 내놓는 겁니다. 소셜 오너십이죠.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위 별도의 법인격을 만들고, 그것이 일반 주식회사처럼 얼마든지 다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길들을 막아버리는 것, 이게 하나의 방식이겠죠. 2번째는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취약계층이란 누구인가? 저는 사회적 기업의 반대말은 악덕 기업이 아닙니다. 지원받지 못한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일반 민중기업들이. 길바닥에서 뭐예요? 이거 더덕 해서 파는 할머니들. 김밥 천국에서 지금 장사 오래 못합니다만 24시간 노동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자영업자들. 그들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들 취약계층한테, 그들도 취약계층인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일부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들한테 지원해주고, 그들은 사회적인 정당성, 야, 난 좋은 일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정당성 플러스 지원까지 받고 있고, 당연히 지원받아야 돼 하는 건 좀 약간 미안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기업가가 지원을 받는다면 그 지원받는 것보다 더 많이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분명한
분명 의도가 있어야 되고 이건 법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 제도 아니면 지원책 이전에 운동이 있고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기업가답게 지원받고 있다면 우리 시스템이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그 지원을 더 받아야지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것을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아주 저는 그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좀 시비하다 그러면 뭐한데 사회적 기업가들은 일반 기업가들의 배는 노력해야 된다. 왜? 당신들이 받는 돈에 원래대로 한다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 예산이고 일자리 창출 예산에 가입 많은 분들은 바로 저 길바닥에서 물건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 돌아갈 복지 예산이었다. 그 복지 예산들의 일부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걸 가지고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좀 일종의 열심히 안 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만 제가 원칙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나 정부 지원이 따른다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는 선별하는데 언제나 들어가게 되는 일종의 비용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앉아서 해도 될까요? 저는 저희 이제 목동 쪽에서 생활상권 사업하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의 주요 목표를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특히 지역에서나 실천 가능한 이런 목표를 잡고, 그리고 그 전 제가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후위기가 사실은 지역 문제, 사회 문제를 넘어서 지구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그 문제, 다 그게 문제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거를 이렇게 행동하게까지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제 조직을 사람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거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데, 만들어가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는 사실은 교수님도 여러 사회적 경제 가르치기도 계신데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속해 계신지, 예를 들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신지, 어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신지,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래. 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지역에서 각종 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조직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큰 칠판을 하나 샀어요. 집에다가. 우리 와이프 매출한 사이에 기습적으로 갖다가 놨습니다만, 우리 와이프가 나중에 저는 이제 퇴직하고 나면 집에서 학당이라도 하나 할까. 공부인 것 같아요. 다양한 공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일반인까지 다양한 지역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건 전 존 스튜어트 밀의 이 말을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지적 교양의 부족, 두 번째는 이기심.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과 함께 인간은 자기의 그 이기심적인 존재도 있지만 인간은 심성성에 뭘 갖고 있는가 했더니 일종의 사회성을 갖고 있죠. 남들과 함께 즐기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죠. 따라서 남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해나갔을 때 나오게 되는 인간의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체험하게 해야 되고 그 체험은 단순하게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합니다만 맹자의 호연직이라는 단어가 제가 흔히들 우리 제자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언어입니다만 맹자가 의 안에 인과 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의라는 게 옳은 일이거든요. 바로 조금 전에 사회적 경제 행동이라든가 이런 식의 일상생활 속에 옳은 거예요. 맹자의 호연직이라는 단어는 산에 가서 야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의식적으로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었을 때 나오게 되는 마음속에 맑고 고운 기운을 호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 호연지기가 개인한테도 점점 더 나올 것이고 그 호연지가 커나가면 마을이 더 호연지기가 나올 것이고 나라 전체가 호연지기로 될 거라는 게 맹자의 기본 사고방식입니다. 즉 일상적으로 옳은 일을 해나가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옳은 일을 한 사회적 경제 활동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옳은 일들이죠. 일상적인 옳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스스로를 좀 옳게 만들고 사회 전체를 좋게 만들어 나갈 거라는 그 맹자의 이야기가 저는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거리가 가능하면 우리 저 동네 꼬마들 사탕 좀 앞에다 갖다 놓고 칠판에다가 뭐 공자나 맹자 같은 거 좀 가르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 이런 각자의 실천들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제가 어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가인데요. 협동조합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했지만 교수가 가장 협동조합에 안 어울려요. 자기 목소리가 세고 기본적으로 개성이 강해서 안 됩니다. 저도 여태까지 교수 생활 한 25년 되는데 25년 동안 공동연구에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수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방식은 돈은 내되 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큐브의 회원이고요. 구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책임 출자 평균 이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자동 가서 가끔 밥 삽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 우리 마을, 우리 아파트의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라고 해서 우리 아파트에 있어요, 주당들. 그 주당들이 가끔 우리 집에 와서 한잔 하도록 해서 그 아파트 전체에 각종 일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합니다. 몇 층에 몇 호가 요즘 인사를 안 한다는 등,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담배 피웠는데 바깥에다 그냥 버렸다는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일상적인 활동이고, 저는 다행히 제가 한양대학교의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 주임 교수를 하고 있으면서 제 제자들이 활동가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 제자들 활동가한테 그들의 고민 들어주는 게 저한테 최대의 활동인 것 같아요. 요 정도밖에 저는 못해서 항상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이걸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유, 오늘 정말 실수가 많네요. 아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의하는 교수님께서 공유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방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김종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